감사하고요. 저는 디지스테 서대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발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3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김홍석 교수님 소개를 드리고 발표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홍석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마치시고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벨랩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김홍석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이제 에너지 ICT, 파워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및 이코노믹스까지 다양하게 커버를 하고 계시고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에너지 인공지능 최적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강대학교 김홍석입니다. 제가 에너지 인공지능 최적화라는 토픽으로 2시간 강의를 할 건데요. 이게 크게 약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뭐 잠깐 쉴지 아니면 쭉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발표 제목은 네, 에너지 인공지능 시간이 최적화. 3시 50분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 2시간 아니에요? 1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간표에는. 그, 잠깐만요. 4시 50분일 텐데요. 일단 네, 뭐 시작하고요. 뭐 중간에 확인 좀 다시 네, 예, 해주시면. 그 2시간이라고 하시네요. 네, 네. 예, 예, 네, 2시간으로 발표해 시작하겠습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에너지 인공지능 최적화라는 토픽이고 저장 예측 제어 관점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인공지능을 써서 최적화를 하는 뭐 그런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그 일부 내용은 제가 6월 달에 통신학회 학예학술대회 튜토리얼에서 했던 거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은 뭐 잠깐 양해를 구하고요. 그때보다 훨씬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통신학회라서 그 통신망하고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전력망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쌍둥이 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발명된 게 1876년 벨이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년 후에 테슬라가 삼상 교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독점 사업이고요. 또 단일 재화, 통신과 전력이라는 단일 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독점 사업이다가 이제 그 디레귤레이션이 됐죠.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독점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은 그 회사가 이제 베이비벨로 쪼개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력도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2002년에 통신은 한국통신에서 KT로 민영화가 됐고 발전, 송전, 배전, 운영 이렇게 다 한전이 하나로 하던 것이 2001년에 전력산업구조 개편 때 발전 부분, 송전 부분, 배전 부분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운영은 KPX에서 하고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외부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신망이 변화한 것도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것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다파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연구를 해서 아파넷이라는 것을 1970년에 만들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망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이유도 외부 위협 요인이 있죠. 그게 기후 위기, 뭐 기후 변화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위기고요. 그래서 가뭄, 홍수, 또 기상이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파워 네트워크는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앞으로 이런 변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2008년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실 때벨 연구소에서 제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박사를 받고 포닥을 하다가 벨 연구소에 갔던 게 2010년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마트 그리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당시에 벨랩은 알카텔 루센트 소속이었고요. 벨랩의 그때 모토 중에 하나가 At the speed of ideas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벨 연구소 그리고 모 기업인 알카텔 루센트 이 이미지는 거대한 통신 기업이고 옛날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혁신하고자 At the speed of ideas라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뭐 다양한 혁신들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틸리티 사업, 그 중에서도 통신망을 활용한 전력망 개선 작업이었죠. 그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인데요. 근데 비슷한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이 통신망과 전력망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이 at the speed of light라는 표현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에서는 전화는 그 서킷 기반으로 at the speed of light죠. 그것도 빛의 속도로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되던 것이 패킷화되고 라우터를 거치고 좀 느려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전력망은 뭐 여전히 아날로그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전력망의 제너레이션하고 부하하고 항상 맞아야 되고요.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은 주파수가 바뀌게 되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0.2Hz를 넘어가면 정전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 미래 전력망의 계층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현재의 전력망에 계속 재생 에너지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전기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기 까맣게 표시된 이것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토픽 중에 하나가 배터리에 대한 얘기고요. 예전에는 아까 앞서서 들으신 분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그런 화학적인 원리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당연히 쓰이지만 전기차에도 쓰이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해서 수 메가와트 아워급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 정도 크기로 해서 개통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에도 물릴 수 있고 아니면 대형 공장에 설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버퍼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전력망에 각종 센서들, IoT 기기들이 달리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런 통신망은 뭐 그 스마트 미터로 돼 있는 그 어드밴스드 미터링 인프라스트럭처 AMI라고 불리는 망도 있고 또는 뭐 LTE 5G 또 미래 6G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센싱된 데이터들이 모이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예측을 하겠죠. 부하에 대한 예측,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예측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각종 이 계통의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계통에 대한 정보, 계통이라고 하면 파워 시스템이고요. 계통에 대한 정보를 그 계통 운영자가 다 알고 있다고 이제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송전단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배전단으로 가면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로 모양, 토폴로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그런 선로의 임피던스 값들도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센싱된 결과들을 통해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요. 먼저 제어를 위해서 뭐 강화학습 같은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제어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전력망에 참여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게 시장에서 일어나고요. 그게 이코노믹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마켓도 이제 새로 생겨났고 디맨드 리스판스 또 뭐 주파수 조정 또 V2G, Vehicle to Grid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는 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돌아갈 수는 없고 정책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탄소 중립 2050이라는 굉장히 큰 그런 모토 아래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었고 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토픽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리서치 아이템인데 이게 여기 ITEM을 땄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텔리전스 AI를 써서 하는 연구들은
최적화를 하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고요. 이따가 후반부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는 AI를 써서 포캐스팅 그리고 뭐 강화학습을 써가지고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잭티브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전력을 지금은 한전한테 주로 사서 쓰고 있는데 뭐 P2P 거래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옆집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잉여 발전을 하게 되면 그거를 내가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피어2피어 트랜잭션을 포함한 어, 이코노믹 이코노믹스에 의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컨트롤 관점에서도 좋다라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트랜잭티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에너지 마켓, 게임 티어리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토픽이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배터리가 있으면은 그걸로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모아서 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를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운용하는 시스템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EMS입니다. 그래서 이런 EMS는 뭐 그리드 최적화 또는 이따가 설명드릴 옵티멀 파워 플로우 이런 쪽에 쓰이고요. 또는 그거보다 약간 하위 개념으로 그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하는데 디시전은 위에서 내려주지만 그거를 손발이 돼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PM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배터리는 DC고 전력망은 AC이기 때문에 AC와 DC 사이에 변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ESS 오퍼레이션, 물리적인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피크 컷도 해야 되고, 뭐 디맨드 리스판스, 수요 반응도 해야 되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전기 요금들 고려하고, 또 주파수 60Hz를 잘 맞추기 위해서 충전 방전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는 이제 셀들이 있죠. 작은 셀들이 모이고 그런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형성하고 또 그 모듈이 또 쌓여가지고 하나의 랙 또는 뭐 팩을 형성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각각 배터리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BM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BMS에서는 배터리의 건강 상태, 스테이트 오브 헬스, SOH를 잘 추정을 하고 또 얼만큼 충전이 됐는지를 전압 등등을 보고 추정을 하게 되죠. 또 얼만큼 앞으로 더 쓸 수 있는지 Remaining Useful Life에서 RUL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은 이제 모듈라 그리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전력망은 뭐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분산 자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분산 컨트롤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분산 최적화 기법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를 더 작은 형태로 쪼개서 모듈라된 그리드들의 모임으로 전체 그리드를 이해하고 각 모듈들의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잘 정의를 할 수 있으면 분산 최적화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토픽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일단 배터리와 ESS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헬스 다이어그노시스를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뉴럴 서러깃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실험실에서 셀 단위로 실험을 한 측정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 거대한 ESS를 필드에서 운영하면서 관찰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일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여전히 약간 불안하죠. 뭐 스마트폰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전기차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가령 여기 보면은 왼쪽 아래에 에이징 스트레스 팩터 해서 배터리가 노후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 또는 낮은 온도, 높은 SOC, State of Charge, 과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Low SOC, 과방전을 하든지 또는 너무 커런트가 높은 상태로 충전 또는 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기 SEI 그로스라는 게 있는데 아까 들으셨던 분들 알겠지만 배터리가 있으면 양극하고 음극이 있죠. 그래서 양극에 리튬 산화물들이 있고 그게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음극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파이트 위에 리튬 이온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양극, 음극 그리고 전해질 둘 사이를 양극과 극을 나누는 분리막이 있을 때 전해질이 고체화되면서 어떤 막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SEI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막이 형성이 돼서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형성된 SEI 막이 분해가 되면서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전해질이 분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음극에 있는 그래파이트가 방리 현상이 생기면서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배터리는 노후가 되고요. 그러면은 그 결과로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 증가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리튬의 양이 줄어들고 또는 그 양극 활물질 이런 것들이 액티브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이게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령 미케니컬한 어떤 충격 아니면은 분리막이 찢어졌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 덴드라이트라는 것이 막 형성이 돼서 잘못하면은 음극에서 형성된 이 덴드라이트가 분리막을 뚫고 양극을 찌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숏 서킷이 내부에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열폭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널 숏 서킷 초록색에서 점점 이게 심해질수록 빨간색으로 이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제 볼티지 관점에서는 이런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면서 볼티지가 천천히 떨어지고요. 온도는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2단계가 되면 볼티지가 더 떨어지고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근데 여기를 지나서 3단계로 가면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열폭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렇게 열폭주로 가기 전에 나오는 현상들을 보고 프로액티브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좀 보면 여기 오른쪽이 캐소드 양극이고 왼쪽이 음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전이 다 됐다고 하면은 리튬이온들이 이 양극의 리튬 산화물로 존재를 하는데 충전을 시키면은 이쪽에 있던 리튬이온들이 음극으로 가서 여기 육각형 결정의 그래파이트 위에 하나씩 마치 영화관에 의자에 앉듯이 착착 자리를 잡고 앉게 되는데 문제는 충전을 너무 많이 하면 과충전을 하게 되면은 리튬이온들이 이 안에 자리를 다 잡지 못하고 바깥에 영화관에 못 들어가고 줄 서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 지금 리튬 이온인데 그렇게 석출된 리튬 이온들이 자라나서 여기 분리막을 뚫고 양극에 직접 터치를 하게 되면 내부에 단락 회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겠죠. 또는 너무 그 충전을 많이 하면 이쪽에서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다 이동을 했는데 계속 충전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면은 양극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금속 물질이 녹아 나와서 음극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석출돼서 자라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리막을 뚫고 또 양극하고 연결이 되면서 숏서킷, 인터널 숏서킷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전을 너무 많이 하면 디스차징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음극에 자리 잡고 있던 리튬이온들이 다 양극으로 이동을 했는데 계속 방전을 시키면은 음극에 여기 커런트 컬렉터 역할을 하는 구리가 있는데 구리판에서도 또 구리들이 녹아 나와서 이것들이 여기 또 자라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또 분리막을 뚫고 또 인터널 숏서킷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과충전, 과방전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열폭주로 가기 전에 저희가 전압과
전류와 온도를 잘 센싱을 해서 그런 징후들을 사전에 포착하고 알람을 경고를 알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터리 다이어그노시스가 중요하고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수식적인 화학적인 모델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수학적인 화학적인 모델이고요. 이걸 통해서 배터리 내부를 어떤 파라미터로 표현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CM이라고 하는 것이 Equivalent Circuit 모델에서 배터리 내부를 어떤 전압 소스와 내부 저항 그리고 또 커패시턴스랑 저항으로 이루어진 그런 회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회로로 표현할 때 또 뭐 정확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자 개수를 많이 추가를 하면은 컴퓨테이션이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어프로치와는 다르게 데이터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써서 충전 또는 방전 때 나오는 전압, 전류, 온도 같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배터리의 SOH, State of Health와 Remaining Useful Life, 잔존 수명을 예측을 하는 그런 일련의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한 지 벌써 한 6년, 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그 셀 기반으로 랩에서의 충전 방전 데이터들을 사용을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상황 필드에서 일어나는 대용량 뭐 ESS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필드의 런타임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연구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되 이거를 셀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ESS의 오퍼레이션 중에 센싱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열 폭주, 위험으로 빠지기 전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일련의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자동으로 에어컨이 꺼졌는데 제가 잠시 켜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개발한 최신 그 결과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총 4가지의 배터리 진단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퓨얼리 머신러닝 AI 관점에서만 연구를 한 것이고 또 다른 거는 이퀴벌런트 서킷 모델과 결합을 해서 거기에 다시 데이터 드리븐 형태로 어떤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거기에 머신러닝 기반의 테크닉들을 같이 입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뉴럴 서로겟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배터리 내부 상태 변화를 추정을 하고 이게 처음 대비해서 얼만큼 나빠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모델 아키텍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배터리를 충전 그리고 방전할 때 나오는 전압 프로파일, 전류 프로파일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뉴럴 네트워크를 쓸 건데요. 둘 다 LSTM으로 3가지의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 LSTM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2개 그리고 MLP 하나를 이렇게 쓸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충전할 때 커런트하고 볼티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렇게 충전될 때고요. 충전될 때 커런트, 파란색이 충전될 때 전압인데 이게 실험실에서 할 때는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충전시켰다가 방전시켰다가 하는 것들을 수백 사이클, 수천 사이클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얻어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충전 또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 방전은 실제 필드에서 대용량 ESS를 사용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전은 그 태양광 패널하고 연결된 ESS에서 태양광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과정이고요. 여기 방전은 그 ESS가 맞물려 있는 어떤 수용가, 공장이 될지 빌딩이 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필요에 의해서 아까 EMS에서 어떤 최적 제어에 의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때 이만큼으로 방전을 해라 라는 지령이 내려왔을 때 여기 지금 커런트가 마이너스니까 지금 방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의 전압이 54V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뭐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래서 충전할 때 나오는 전압 전류 패턴과 방전할 때 나오는 전압 전류 패턴 가지고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파트는 배터리의 내부 상태를 추정을 하기 위한 LST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내부 상태는 뭐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뭐 내부 저항과 뭐 커패시턴스와 뭐 결국에 그런 것들의 조합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서킷 모델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거여도 되고 아니면 그걸로 모델링이 안 되는 또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LSTM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LSTM에서 나오는 히든 스테이트,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이것이 배터리의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값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널 스테이트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값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인풋으로 하는 다음 단계 LSTM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고 싶은 거는 방전할 때 나오는 이 전류 패턴을 가지고 전압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결국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생성이 되는데, 이 둘 사이를 정확한 이퀘이션으로 기술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피팅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커런트와 볼티지는 어떤 관련이 있고, 근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배터리의 인터널한 어떤 스테이트, 뭐 내부 저항 등등을 포함하는 우리가 모르는 언노 스테이트.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두 번째 단계 LSTM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 1은 배터리 내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고, 이 스테이지 2는 인터널 스테이트와 커런트를 통해서 볼티지를 프리딕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필드 데이터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BSC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거대한 뭐 컨테이너 하나 크기 정도의 ESS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여러 개의 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렉은 뭐 머신러닝에 쓰는 그런 서버 하나 정도 렉, 뭐 통신에서 말하는 그런 렉하고 같은 디멘전이고요. 그 렉에는 이렇게 모듈들이 쭉쭉쭉쭉쭉 꽂히게 되고요. 이 한 모듈을 안을 보면 이 안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리튬이온 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 컨피그레이션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셀 3개를 병렬로 먼저 연결을 하고요. 그렇게 이 세 묶음짜리 셀을 다시 직렬로 14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모듈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듈 17개를 다시 직렬로 쭉 쌓아가지고 하나의 렉이 형성되고, 다시 그걸 병렬로 해서 하나의 BSC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50, 여기 한 BSC라는 ESS에 153개 모듈이 있고, 이거를 2개까지 활용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볼티지, 커런트, 그리고 SOC는 그 충전, 스테이트 오브 차지 몇 퍼센트 충전됐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여기 153개 또는 뭐 306개의 그런 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듈별로 충전될 때의 볼티지가 어떻게 변했고, 방전할 때 또 볼티지가 어떻게 변했고, 여기는 충전, 여기는 방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충전이 태양광 패널에 의해서 되고 있으니까 태양이 반짝반짝했던 날은 충전이 많이 되고, 뭐 흐린 날은 충전이 지금 조금 되고, 뭐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드 데이터 말고 랩 데이터를 통해서도 또 따로 또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 서로 별개의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 랩 데이터는 리튬 인산철 셀을 가지고 124개를 가지고 얻은 것이고요. 스탠포드에서 공개한 이건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전할 때 패턴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컨스탄트 커런트로 충전을 할 때 충전하면서 볼티지가 쭉 상승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느린 속도로 다시 컨스탄트 커런트로 충전할 때 볼티지가 이제 쭉 올랐다가 그리고 요 구간이 되면 충전할 때 전압은 유지를 시키면서 커런트는 오히려 떨어지는 천천히 충전이 점점 되고 있는 그런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컨스탄트 커런트로 충전을 하고 여기는 컨스탄트 볼티지로 충전을 하는 그래서 CC, CV 방식으로 충전을 하고 여기 방전은 컨스탄트 커런트로 방전을 쭉 해서 방전할 때 커런트가 지금 음수입니다. 네, 이렇게 쭉 볼티지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 수백 사이클 돌리면서 충전, 방전 때 나오는 저런 전압과 전류 패턴 가지고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어떤 셀, 이건 또 다른 셀에서의 얘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먼저 프리 프로세싱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전압 데이터와 전류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아까 인터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구간 여기 이니셜라이에서 이니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류로부터 전압을 예측하는 구간, 프레딕션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필드 데이터, 랩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됐는지 먼저 보고 싶은데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옵튜나에 있는 TP 샘플러라는 걸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전체 주어진 데이터 중에 70%를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거는 방전할 때 전류를 통해서 전압을 예측을 하는 거였으니까 이게 지금 전류가 방전, 커런트가 음수일 때 방전 이렇게 쭉 할 때 전압이 실제 매저된 거는 지금 점선으로 돼 있고 프레딕션, 트레이닝 할 때의 프레딕션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볼티지 에러를 보면은 지금 이게 3.5V 수준인데 프리딕션 에러는 밀리볼트가 지금 10mV 이하니까 굉장히 추정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랩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요. 필드 데이터는 이 셀들이 아까 쭉 14개 쌓여가지고 하나의 모듈을 형성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54V로 볼티지 레벨이 훨씬 높고 어쨌든 실제 매절된 이 점선을 프리딕션된 실선이 매우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볼티지 프리딕션 에러도 굉장히 작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이 잘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한 밸리데이션에서도 볼티지 프리딕션 에러가 어느 정도냐. 아까 이 트레이닝 할 때나 큰 차이 없이 이런 값, 여기서는 이런 값, 비슷하게 밸리데이션 에러를 얻을 수가 있고 테스트 할 때는 당연히 밸리데이션 때보다는 에러가 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의 뉴럴 서로깃 모델이 볼티지 프리딕션을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랩 데이터에 대한 얘기였고 실제 현장에서 얻은 이 필드 데이터를 보더라도 저희가 방전할 때의 이 커런트를 보고 이 볼티지에 대한 프리딕션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 여기는 테스트 셋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저기 커런트 가지고 볼티지 프리딕션 하는 게 어려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커런트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건데 거기서 이런 볼티지를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커런트에서 볼티지로 매핑을 하면 안 되고요. 배터리의 내부 상태를 추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스테이지 1이 필요한 거고요. 요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제 저희 아이디어는 이거인 거죠. 배터리가 노후가 되면 내부 변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도 바뀌고 그거를 표현하는 이퀴벌런트 서킷의 커패시턴스나 리지스턴스 값도 바뀌고 다양한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상태가 변했으면 이 스테이지 1에서
추정을 했던 거기서 나왔던 이 히든 스테이트는 더 이상 배터리 내부를 잘 설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볼티지를 프리딕션하는 에러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볼티지 프리딕션에 대한 에러가 증가를 할 거니까 볼티지 프리딕션 에러를 배터리의 노후된 정도에 대한 인디케이터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네, 여기 그 X축이 사이클이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배터리 한 번 충전 방전한 것이고, 오른쪽이 그 mean absolute error, 볼티지에 대한 그 프리딕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케일이 반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색이 그 배터리의 수명이 높은 거고, 여기 숫자를 반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갈수록 배터리의 수명이 짧은 건데, 배터리 충방전을 계속 하면서 몇 사이클을 돌아갔을 때에 그때 프리딕션 에러가 얼마인지를 이제 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랩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의 수명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라서 이 컬러바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명이 짧은 이런 애들은 충방전 사이클을 몇 번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볼티지 프리딕션 에러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건강한 그런 셀들은 사이클을 충방전을 많이 해도 볼티지 프리딕션 에러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아니면 사이클이 많이 진행되어야지만 볼티지 프리딕션 에러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볼티지 프리딕션 에러라는 것을 배터리의 내부 상태가 얼마큼 변했는지를 추정하는 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도 이 X축을 충방전한 사이클 횟수가 아니라 배터리의 줄어든 용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이 많이 줄어들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볼티지 프리딕션에 대한 에러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지금 랩 데이터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실선 하나하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모듈 단위로 플러스한 것이고, 배터리를 운영을 하는 일수가 지금 한 300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 볼티지 프리딕션 에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뉴럴 서로기 모델을 통해서 배터리 내부 상태를 추정하고 그 배터리 내부 상태와 방전할 때의 커런트를 이용을 해서 볼티지 프리딕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차가 증가하는 것이 배터리 내부 상태가 많이 변했다라는 인디케이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랩 데이터뿐만 아니라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적용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도 비슷한 토픽이긴 한데 좀 다른 방법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roactive Diagnosis of Battery Thermal Runaway 라고 이름을 또 붙였고요. 여기 Solidify Approach라는 표현은 저희가 서로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다 검증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내더라. 그래서 셀프 컨펌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까 모티베이션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의 열 폭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배터리 데이터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랩 환경에서 취득한 배터리 데이터들은 충방전 패턴이 일정한 어떤 컨트롤된 상태에서 매저된 거라서 실제 필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랑 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랩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되고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 잘 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한 그런 지금 배터리의 충전에 따른 이 전압 상승 곡선, 여기 방전하면서 강화 곡선이고요. 그래서 충전 전류 또 방전 전류, 충전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SOC의 증가 또는 감소, 이런 패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이제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의 내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정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에 대한 화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단순히 그냥 AI 관점에서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All Inclusive Machine Learning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런 충전 방전에 일어나는 전압 전류 곡선을 가지고 제가 오토인코더를 적용을 해서 이런 웨이브 폼을 오토인코더를 통과시켜 가지고 레이턴트 벡터를 뽑고 그걸 다시 디코딩 해가지고 오리지널 신호를 복원해내도록 하면서 그때의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얘가 지금 에러가 많으면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그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클러스터링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ICA라는 원래 이 배터리 쪽에서 사용하는 계측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Incremental Capacity Analysis라고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이제 전압이 올라가면 그런 볼티지에 대해서 배터리 내부에 저장된 전하량 Q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볼테지와 dQ over dV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는 것이 이 ICA라는 방법론인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시간에 따른 볼티지 디스차징 할 때의 패턴을 잘 분석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하는 심플하지만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방법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전이 다 끝난 다음에 가만히 두면 볼티지가 의외로 상승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티지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기화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만히 방전이 다 끝난 상태의 배터리의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 뭐 볼티지 릴렉세이션 또는 뭐 디퓨전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이퀴벌런트 서킷 모델을 만들고 그 서킷 모델의 각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서 그 파라미터 상에서 다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배터리들을 분류하는 이런 세 가지의 패러렐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싱을 먼저 또 해야 되는데요. 여기 전압 충전할 때 상승하고 방전할 때 감소하는 거, 충전할 때 전류, 방전할 때 전류, 뭐 SO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이 전체 구간의 데이터를 다 쓰겠다. 머신러닝, 여기 All Inclusive 머신러닝 모델 1번이고요. 두 번째, 이 ICA, Alternative ICA라는 방법은 방전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전 구간인 여기 2번 구간의 데이터만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볼티지 릴렉세이션은 방전이 다 끝나가지고 전압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 휴지 상태에서 전압이 여기 상승을 하고 있죠. 네, 디퓨전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하는 이 패턴. 가만 두면 여기도 이제 계속 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 패턴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구간을 보는 방법들과 전체 구간을 보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이 각각 결과를 내는데 이것들이 일치한다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All Inclusive Machine Learning 모델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뭐 배터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충전할 때, 방전할 때 나오는 전압 패턴과 전류 패턴을 한 달치를 모아서 한 달 단위로 이거를 X축을 시간으로 하고 Y축을 날짜로 하면은 한 달에 대한 충전, 방전, 볼티지, 커런트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인풋으로 오토인코더에 넣고 하는데, 그 노이즈에, 센싱 노이즈에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레이턴트 벡터 Z겠죠. 그래서 뭐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하는 그런 오토인코더를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 리컨스트럭션 된 실제 값하고 까만색, 리컨스트럭션 된 빨간색 보시면은 볼티지랑 커런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거를 표현해내는 레이턴트 벡터 Z가 굉장히 잘 뽑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제 G를 이제 볼 건데요.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뽑은 Z를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PCA를 써가지고 두 개의 주성분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 Y축에다 표시를 했는데 지금 그림이 12개가 있는데 아까 이 오토엔코더를 달별로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달에 대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G 벡터를 PCA를 써가지고 두 개의 주성분으로 쭉 플롯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필드에서 운영한 ESS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전해들은 그런 모듈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봤더니 이렇게 끄트머리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또 이런 이상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 아직 불은 안 났지만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듈들에서의 오토인코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다른 애들 대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크다. 어떤 스레숄드를 정할 수 있을 만큼 잘 분리가 된다. 이런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것은 All Inclusive Machine Learning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3번으로 표현했던 건데 볼티지 릴렉세이션을 이제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전이 다 이렇게 끝나면 전압이 방전하는 동안 이렇게 쭉 볼티지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죠. 근데 가만 냅두면은 휴지하는 동안에 방전을 한다는 것이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들이 양극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방전 다 끝내고 가만 냅두면은 양극의 리튬 이온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걔들이 자연스럽게 또 음극으로 일부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볼티지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현상을 볼티지 릴렉세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커브 여기도 지금 그런 다양한 커브들을 이렇게 볼티지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상승되는 커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를 파라미터로 피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그 모델 피팅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이퀴벌런트 서킷 모델을 썼습니다. 오픈 소스로 배터리를 모델링하고 내부 저항과 RC 페어 하나, 어나더 RC 페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듀얼 폴라라이제이션 모델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게 배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중에서 리튬이온 그 농도에 의한 분극화 현상, 컨센트레이션 폴라라이제이션도 있고 또 전해에 의한 폴라라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분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압 패턴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 회로로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RC 페어가 있는 경우에 타임 컨스턴트에 의해서 어떤 익스포넨셜한 함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전압을 이 전압 소스 그리고 여기서의 그 전압 강화, RC 페어에서의 전압 강화, 다음 RC 페어에서 전압 강화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이 5개의 파라미터 A, B, C 그리고 RC 페어에 해당하는 거 하나 알파, 어나더 RC 페어에 해당하는 베타 이렇게 5개의 파라미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어떤 이 상수값 A를 또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게 지금 A 더하기 어떤 옵셋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두 개로 쪼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6개의 파라미터로 이 볼티지 릴렉세이션에 따른 전압 상승 곡선을 추정을 했고요. 커브 피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브 피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커브 피팅을 하고 나서 그 피팅에 사용된 6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각 달별로 다시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써가지고 5개로 나눴는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전에 들은 그런 모듈들이 어디 위치하는지 봤더니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인데요. 각 달별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그런 모듈들이 다 이렇게 끄트머리에 위치를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거는 무슨 맹장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 그 모듈들은 따로 분리가 잘 되는 방법을 저희가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볼티지 릴렉세이션에 의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여기 지금 DVDP라고 표현을 했는데 Discharging Voltage Difference Peak 해서 DVDP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Alternative ICA입니다. ICA라는 거는 원래 배터리 쪽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론인데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와서 이름을 Alternative ICA라고 붙였고요. 동작 원리에 따르면은 뭐 DVDP라는 이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일단 ICA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방전할 때 볼티지 드랍 커브가 디스차징 볼티지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면 이 방전하고요.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커브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배터리에 대한 방전 커브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때의 방전 커브입니다. 거의 똑같은데 둘을 빼가지고 보면은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빼면은 노이즈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적당한 스무딩 필터링을 하면은 이런 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프레시한 그런 모듈 말고 여기서는 지금 3달 차이, 3달 후의 커브를 본 건데 여기서는 10개월 후의 커브를 보면 뭐 별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둘의 차이, 디퍼런스에 대한 커브를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듈이 에이징이 좀 덜 됐을 때는 뭐 이런 패턴인데 에이징이 많이 되면 또는 뭐 많이 변했으면 많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으면 이런 피크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 방전 시작할 때 피크가 하나 뜨고 방전 끝날 때 또 피크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이름이 디스차징 볼티지의 디퍼런스의 피크가 보인다. 그래서 DVDP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153개의 모듈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모듈들 초기에 DVDP 커브를 그리면 별 차이들이 없는데 시간이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DVDP 커브를 그리면은 이렇게 서로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두드러지게 피크를 보이는 그런 모듈들이 실제로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느꼈던 그러한 모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네, 똑같은 그런 BSC의 렉 안에 모듈이 있고 모듈 안에는 3개의 셀을 병렬로 그거를 다시 14개를 직렬로 해서 153개의 모듈로 구성된 이런 시스템을 썼고요. 하나 모듈은 51.8V까지 그리고 커패시티는 189Ah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대략 10kWh이고요. 이런 모듈이 여기 153개가 들어가니까 1.5MWh의 용량이 되죠. BSC 하나가 그렇다는 거고 그게 물리적인 크기가 뭐 컨테이너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압 충전할 때 상승하고 방전할 때 감소하는 그때 전류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거는 이게 필드에서 태양광에 의해서 충전이 된 거라서 뭐 충전이 햇빛 양에 따라 가지고 많이 됐다가 적게 됐다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SOC가 5%에서 75% 정도 사이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VDP 방법을 써가지고 이상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모듈들을 쭉 뽑은 게 이런 결과고 아까 all inclusive 가지고 이상할 거라고 뽑은 모듈들이 이런 거고 볼테지 릴렉세이션으로 뽑은 모듈들이 이런 거라서 뭐 이 두 가지 방법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 DVDP 방법은 살짝 다르지만 뭐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여기서는 랩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 하고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확답은 없고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 가지고 트리플 컨펌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결론은 그 머신러닝 방법 또는 이거를 전기화학적인 모델과 결합된 기존 방법하고 결합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차 검증을 수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있을 배터리의 모듈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이제 조금 다른 토픽인데요. 조금 다른 토픽이라는 것이 저희 이 주제가 아까 에너지 인공지능 최적화였잖아요. 그리고 예측 제어 저장 이 세 가지 컨셉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측 파트는 뺐고요. 뭐 태양광, 아니면 풍력, 부하 예측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발표를 해가지고 뺐고요. 저장에 관련된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어 관점에서 최적 제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독립된 토픽이기도 하고 잠깐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5분 있다가 진행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그러면은 현재 시간 지금 50분에 시간이 5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 후에 한 52분 정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